대한민국에 살면서 ADHD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해당이 되면은 꼭 한번 가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ADHD예요? 내가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게임은 진작에 레벨 99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ADHD인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는 꼭 하세요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평생 모르고 살아왔는데 사실 제가 성인 ADHD라고 하더라고요. 성인 ADHD가 뭔가요? 사실 성인 ADHD라고 따로 나눠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ADHD인데 성인한테 나타난 게 성인 ADHD라고 하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성인 같은 경우는 대뇌 발달이 이미 성숙해져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충동성이라든지 뭐 과잉 행동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아이들에 비해서요. 근데 반면 주의력 관련된 문제들이 더 두각이 많이 되는 게 성인 ADHD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제 보통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ADHD인지 잘 몰랐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인식의 차이도 있고요. 예전에는 ADHD 이런 거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인들은 몰랐던 용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대두가 되면서 인지를 많이 하게 됐죠.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렸을 때는 부모나 교사의 관리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지켜줄 수가 있었는데, 사회에 나와서부터는 아무래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모든 행동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지는 게 성인 ADHD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냐, 뭐 병원을 꼭 가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요소에서 해당이 되면은 꼭 한번 가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가까운 지인들에게서 너 ADHD 맞지? 병원 꼭 가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가? 두 번째,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근래 들어서 실수가 너무 잦아진다, 업무에 방해가 된다 라고 할 정도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꼭 한번 방문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맞아요. 생길 수 있어요. 요새 환경 자체가 주의 집중을 길게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특히 근래에 이제 말 그대로 SNS, 게임 다 어때요? 즉각적인 나의 반응을 유도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뭐 릴스, 숏폼 이런 것들 자체가요, 시간은 짧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도파민 분비를 극대화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중독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센 자극을 받다가 흰 백지에 검정 글자 이런 책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주의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센 거에만 반응을 하는 일명 팝콘 브레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런 숏폼이라든지 릴스 이런 거 노출이 많이 됐을 때 나오는 그런 보편적인 주의력 문제를 겪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ADHD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ADHD를 보이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런 플랫폼에 중독이 많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중독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ADHD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빌 게이츠, 반 고흐, 아인슈타인 같은 대단한 사람들도 ADHD였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일단 ADHD가요, 뭐 우리가 알기로는 뭐 다 과잉 행동, 충동성, 주의력 이런 것들이 부각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 전혀 티가 안 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ADHD다? 그럼 지하철을 탔어, 뭐 버스를 탔어, 그럼 여러 사람들이 다 타 있을 거잖아요. 다 보여요. 이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다 보이고 다 들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뭐예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핸드폰은 보고 있지만 주변에서 지금 띵동 2번 역은 어떤 역입니다, 소리도 들리고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주변이 지나가는 그런 모든 감각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정보가 너무 많죠.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미디어의 조그만한 이 사각형 안에 내가 더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DHD인 사람들은요, 자극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걸러내는 연습이 필요한데, 현대사회랑 과거의 우리 수렵 시대 너무 차이가 크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너무 불리해요. 근데 이러한 나의 예민한 감각이라든지 번뜩이는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ADHD의 장점 같은 것들이 수렵 시대에는 어때요? 내가 사냥을 가야 돼요. 그러면 조용한 상황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 이런 거 하나가 나는 다 느껴져야 되고 보여야 돼요.
주의 전환이 되게 빨리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즉흥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창의력이 되게 중요한데 ADHD 사람들은 이런 창의력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일반인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들을 ADHD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 창의성을 보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성과가 기가 막혀요. 뭐 연예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기도 한데 기안84처럼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T과 ADHD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어때요?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해요.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재미있어요. 신기하고. 근데 그러한 창의성들이 돌발 행동들이 어떤 본인의 미술 활동을 할 때는 엄청나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ADHD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업무에만 잘 맞는 그런 잡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성과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ADHD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찾아가시면 정말 뛰어난 능력 보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건 광고 쪽 그리고 예체능. 근데 이런 것도 좋지만 근데 저는 반대로 역으로 이런 거는 좀 안 어울린다라는 거를 오히려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일 그리고 섬세하게 하나하나 내가 다 체크해야 되는 일들 있죠. 뭐 회계에 관련된 거라든지 세무 관련된 이런 쪽은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좀 번뜩이는 일들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ADHD 사람이 업무를 한다 그러면 사무 업무라고 가정을 할게요. 모니터에 창이 여러 개 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여기 메인 창에서 쓰다가 옆에서 카톡이 울리는 거, 옆에 움직이는 다른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의 자극에 즉각 분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마치 수렵 시대에 옆에 바스락바스락 소리에 내가 바로 반응을 하는 것처럼 움직임이라든지 뭐 하나 단어 하나만 튀어나와도 다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지 않고서는 하나하나가 다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뭐 하나의 업무를 메인으로 깊게 쭉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정말 심플하게 환경을 바꿔놔야 돼요. 모니터, 자판, 마우스 끝. 모니터에 띄워놓는 건 뭐예요? 듀얼 모니터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메인 모니터 하나에 내가 하고 있는 업무 하나만 해야 되고요. 또 시계도 있으면 안 돼요. 내 눈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위에 시계가 있으면 또 시계 보면서 다른 세계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핸드폰이요. 절대적으로 핸드폰은 내 시야 밖에 있어야 됩니다. 서랍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정말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다가 위치를 시켜놔야지 안 그러면 수시로 계속 확인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업무 집중을 할 때 이것도 하게 되고 이것도 하게 되고 마치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핸드폰을 보는 이렇게 멀티 자극을 수시로 본인이 원하게 돼요. 그래서 꼭 사회생활을 할 때 업무를 볼 때는 심플하게 환경 설정하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뭐 친구들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일 베스트는 둘이 만나면은 그나마 좀 난데 2명 이상, 3명, 4명이 되는 순간요. A가 얘기를 할 때 듣고는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나는 다른 생각 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 있냐면 친구가 나 어제 돈가스 먹었잖아 하면은 갑자기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요. 근데 나는 돈가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돈가스, 치즈 돈가스가 맛있지. 아, 카레 돈가스도 맛있지. 막 이런 것들을 나 혼자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되면서 갑자기 이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또 돈가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뭐 쓸데없는 너 생뚱맞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4차원이냐? 이런 얘기도 듣고 너 ADHD 아니야?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진짜 자주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길게 가져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스피커가 많은 2인 이상일 때는 그게 여기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또 특정 단어가 또 들려요.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그 단어를 또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력이 쉽게 분산이 되고 그 특정 단어가 들었을 때 충동적인 그런 사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아요. 왜 나한테 집중을 안 해? 혹은 너 왜 이렇게 매너가 없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ADHD를 앓고 있는 분들이 일상 그런 업무라든지 그런 친구를 만났을 때 대인 관계를 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반면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창의적이고 예상치 못한 답변들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또 활기차고 겉으로 봤을 때 외향적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장단이 있지만 그 단점을 내가 알고 잘 보완해 나간다라고 하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ADHD들이 모두 다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산만할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지 않고요. 1번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용한 ADHD, ADD라고 있어요. 성인들은 대부분 ADD로 나와요. 그냥 하이퍼 액티비티, 과잉 행동이 없는 주의력 결핍만 보이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다가 어쩔 때 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운전을 할 때, 혹은 도박을 할 때, 도박보다 좀 가벼운 개념으로는 게임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이럴 때 하이퍼 액티비티,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들이 한 번씩 나와요. 부딪히게 되면 왜 때려? 왜 이렇게 막 운동을 하다가 급발진하거나 게임을 하다가 급격하게 막 흥분해서 계속 고고고 해서 한꺼번에 막 탕진되거나. 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평상시에는 조용해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ADHD들이 다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과잉 행동을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요, 지능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똑똑한데 ADHD도 있고요. 정말 경계선 지능을 보이면서 발달 지연을 보이면서 ADHD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능과의 유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똑똑한 사람도 ADHD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능이 높은데 ADHD인데 업무를 잘 만났다? 성과가 기가 막히죠. 본인 업에 대한 것들을 잘 맞았을 때. 그래서 지능 상관없고 너무 충동적이고 산만하거나 꼭 그렇지만 또 않다라는 게 ADHD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만약 그때 공부라는 컨텐츠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가 없고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ADHD 정말 한번 책상에 앉는 데까지가 오래 걸려요. 하지만 한번 앉아서 내가 집중이 들어간다, 그게 내 핀트에 딱 맞는다, 그러면은 그 누구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많은 양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ADHD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사람인데 난 열심히 했는데 좀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 쟤는 평상시 집중도 안 하고 많이 노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성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도, 그런 것도 왕왕 있습니다. 이거 하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ADHD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이거는 한국의 문화 자체가 너무 억압적이고 이렇게 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했고,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금 30, 40대를 양육을 했을 때 감정을 읽어주거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이런 양육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 우리 1인자 오은영 박사님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시작으로 해서 나와다가 금쪽이 하면서 이게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대두되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대부분은요 잘 못해요. 내 감정을 표현 못하면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골마요. 그리고 쌓여요. 쌓이다가 그게 누구한테 터져요? 가까운 사람한테 터져요. 가족, 친구, 연인. 그래서 데이트 폭력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가정 폭력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화가 또 많아요. 그런 참는 감정을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나도 ADHD인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꼭 이거 하나는 꼭 하세요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이요. 운동. ADHD는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라고요?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주의력에 관련된 도파민 분비가 안 되는 게 ADHD예요. 그래서 그 도파민을 뭘로 채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이요, 스마트폰, 게임, SNS 이런 걸로 빠르게 도파민을 채워요. 짧은 시간 안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중독성만 강화시키고 그 도파민 분비가 크게 두 트랙으로 가요. 하나는 감정의 뇌인 변형계로도 가고, 다른 하나는 인지, 억제, 계획, 실행, 조절의 뇌인 전두엽으로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근데 여기에 노출 많이 돼 있고 즉각적인 반응에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도파민 분비가 감정의 뇌인 변형계로만 계속 그쪽으로만 가요. 그래서 자꾸 이 재밌는 거 또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운동은 가장 건강하게 내 도파민 레벨을 맞춰줄 수 있는 활동이에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뇌 전체의 혈류량이 증가하기 하면서 도파민이 변형계뿐만 아니라 어디로도 가요? 전두엽으로도 가요. 왜냐하면 전두엽이 인지, 억제, 계획, 실행, 운동도 담당해요. 사고, 인지, 판단 이런 인지적인 요소는요 전두엽 중에서도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전전두엽에서 처리를 하고요.
운동을 조절해주는 영역은 이 전전두엽 위쪽에 운동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계획한 거를 실행을 몸이 하면서 전두엽이 계속 반짝반짝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바꿔 말해 뭐다? 도파민 레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컨텐츠예요. 규칙적인 운동, 최소 주 2회 이상을 유산소라든지 근력 운동을 하는 거를 강력 추천드려요. ADHD 많이 좋아져요. 내 몸도 릴렉싱 되고 너무 추천드립니다. 친구가 본인 일을 자꾸 미루는 게 ADHD 때문이라는데 사실일까요? 일단 일을 자꾸 미루는 게 ADHD의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ADHD는 도파민이 분비가 좀 잘 안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도파민이 관여를 많이 하는 게 감정에 내인 변형계와 인지에 내인, 억제에 내인, 계획하고 실행하고 조절하는 이 전두엽에 도파민 분비가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전두엽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 능력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잘 안 돼요.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실행단에서 끝없이 미루게 돼요. 시간관념이 일반 사람들이랑 달라요. 알람 맞춰놔도요 몰라요. 알람 울리고 나서야 아 맞다. 네. 왜냐면 주의력이 되게 짧아요. 전두엽에 도파민이 계속 나와서 얘가 계속 일하게끔 해야 되는데 계속 주변 자극에만 반응하고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하나를 길게 못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업무를 계획을 했을 때 정말 수시로 나노 단위로 계속 쪼개가지고 그거를 누군가가 팔로우업 계속 체킹해줘야지 그 업무를 내가 완성을 해 나갈 수 있지. ADHD가 혼자 이런 계획하고 실행을 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실수가 되게 많을 거고 자꾸 그 데드라인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은 몰아치기 형태. 우리 시험 볼 때도 항상 벼락치기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을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관념 지키는 거는 주의력이 약하고 도파민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통 약물 처방을 하면은 도파민 레벨을 올려주는 각성제의 약물들을 많이 처방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먹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좀 미루는 거라든지 주의 집중을 내가 길게 못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보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가 가장 보편적인데 이게 뭐 그런 말이 있어요. 10명에 1명은 대박 난다. 너무 좋아진다. 약물을 먹으면 다른 세상. 아, 여태까지 남들은 이런 세상에 살았어? 이렇게 느낀 만큼 약물의 극적인 효과를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약의 종류도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8시간 가는 것도 있고 12시간 가는 것도 있고 이게 항정신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약의 종류를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용량을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무엇보다 부작용도 많아요. 이게 각성제 위주이다 보니까 잠이 잘 안 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두통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는데 저울질을 해봐야죠. 먹었을 때 부작용보다 내가 주의 집중을 해서 퍼포먼스가 더 좋게 나오고 사회생활을 할 때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먹는 게 맞고요. 큰 차이 없는데 부작용만.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약물 치료보다는 다른 심리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운동 치료라든지 이런 대체 치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걸로 대체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ADHD 같은 경우도 운동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단순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 ADHD의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은. 전두엽에서 억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억제는 되는데 감각 자체가 너무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신체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한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를 못해서 주의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운동을 시킬 때 어떤 사람은 중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코어 엑서사이즈를 많이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하면 어지럽대. 집중력이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러면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는 손의 활성화 운동들을 해주고요. 어떤 사람은 감각이 너무 예민해. 그 감각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감각 안정 훈련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냥 보편적인 전두엽에서 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타이밍 기전에 관련된 훈련들을 많이 시켜주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 기전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건 피아노 같은 거 있죠. 박자에 맞춰서 메트로놈 틀어놓고 4분의 4박자, 뭐 4분의 2박자 이런 박자에 맞춰서 내 몸을 자꾸 조절을 하는 형태의 운동들이 또 있거든요. 저는 센터에서 이런 운동을 저희는 아이들 대상이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훈련을 약한 부분들을
전두엽 강화의 타이밍 기전 훈련, 너는 중심 근육 운동, 너는 감각 마사지 운동. 이렇게 시켜줘서 그 기능이 올라가잖아요. 기가 막히게 주의력 개폐 과잉 행동 잡혀요. 거짓말처럼 잡혀요. 물론 심한 친구들은 약물 치료로 병행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운동으로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만 해서는 안 되고 대부분의 ADHD 아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와요. 너 왜 그러니?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해? 똑바로 앉아야지. 이쁘게 앉자. 기똥아 안 돼. 이거 하루 이틀 안 들어요. 2살, 3살 때부터 들어서 성인기까지 듣는 사람들 허다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평생 받고 살아오면은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ADHD 보편적인 병원에서 치료 커리큘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약물 치료랑 심리 치료 그리고 인지 행동 치료 이렇게 크게 3가지 치료가 가장 보편적인 거고,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영양제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보완이 가능하다. 물론 경미한 수준일 때. 내가 ADHD인가?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애매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운동과 영양제 같이 복용하면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도파민 계열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에이도파 이런 영양제들, 아니면 티로신 이런 것들을 영양제를 추가 구매를 해서 보충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될 수 있어요. 불안 요소가 보이면 걔네들을 하나씩 없애가야지, 그래야 치료가 빨리 끝나요. 약 하나 먹는다고 해서 얘네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약발 끝날 때 돌아온다고요. 그때 리바운드 현상 얼마나 심한데요, 사람에 따라서. 평생 약 먹고 살아요? 얼마나 힘든데요, 약 챙겨 먹는 것도. 근데 재밌는 건 약을 처방 받아도요 까먹잖아요. 약도 2주일치 받으면 한 달 먹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약 하나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도 그래서 같이 필요해요. 환경 세팅 이런 것들, 심리적인 부분들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동기부여는 정말 로또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동기부여는요 못 따라가요. 보편적인 사람이 내 ADHD예요? 내가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게임은 진작에 레벨 99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빠르고. 그 순간의 집중력과 그 퍼포먼스는 못 따라가요. 반면 내가 하기 싫은 거 할 때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옆에 지도자나 양육자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본 루틴 지키는 거를 정말 신경 써줘야 돼요. 나갔다 들어왔다, 신발 정리, 손 씻기, 밥 먹으면은 그릇 제자리에 갖다 놓기, 장난감 가지고 놀았다 꼭 정리까지 마무리하기, 이렇게 일상의 루틴이 있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축적이 돼야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양육 환경이 아니었어. 대부분 ADHD는 유전적 소양이 되게 크거든요. 가족 중에 분명히 있어요. 부모 중에 분명히 있다고요. 비슷한 기질이.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환경이. 그거를 우리 자라온 여러분들도 비슷한 과정에서 밟아왔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ADHD 성향이 아닌 그냥 보편의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네, 저는 밸런스 브레인 분당센터라는 아동발달센터를 14년 동안 운영을 해온 브레인 트레이너 이승용입니다.